신구약 중간사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3차례에 걸쳐서 헬레니즘 시대의 종교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미스터리 릴리전, 미르의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르의 종교, 미스터리 릴리전,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상상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기독교 진리의 완전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내셨습니다. 신의 죽음, 이것은 헤브라이즘, 유대교, 구약 성경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헬레니즘 시대의 가장 보편적인 종교 형태였었던 미르의 종교, 모든 미르의 종교에서는 한 젊은 신의 죽음과 극적인 부활이 모든 신화와 제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도 바울과 원시 그리스도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헬레니즘 시대의 미르의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게 알았고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독교 진리를 펼쳐나가며 사람들에게 선전했고 그리고 선교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미르의 종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에 어떤 기독교 진리, 기독교 교리 내부에서 접근해 들어가기보다는 어떤 종교학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외부에서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종교학적으로, 비교 종교학적으로, 그리고 문화인류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며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재미있는 엘레우시스의 데메테르 제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미르의 종교를 공부할 때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의 종교에서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는 과정에서 자, 팔레스타인에서 족장들의 생업은 분명 목축업이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양떼를 길렀고요. 이삭, 야곱도 뭐 양, 소, 염소 뭐 이런 것들을 길렀어요. 자, 유목 문화의 종교는 언제나 하늘 중심이고 태양 중심입니다. 자, 그 저 위에 하늘, 그 다음에 태양, 불변의 태양이에요. 태양의 모습은 변하지 않잖아요. 자,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불변의 유일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변 세계는 농경 문화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타나는 요셉의 정책과 성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처음 7년은 대풍년, 다음 7년은 대흉년이잖아요. 농사예요. 농경 문화의 종교는 언제나 땅 중심이고 달 중심입니다. 자, 땅,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생산이 달라지죠. 모든 농사는 달이 조생달이냐 아니면 반달이냐 아니면 그 보름달이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바알신 아세라 목상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의 라이벌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은 또 팔레스타인에 정착해 살고 있는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여호와 하나님과 이러한 우상 숭배 사이에서 뭔가를 선택을 해야만 해요. 자,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은 땅의 신이고요. 그리고 달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농사의 신이고, 그리고 어떤 그 풍요, 비옥, 다산의 종교, 다산의 신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자, 족장들의 신앙, 후손들의 종교는 바로 이런 점에서 언제나 갈등의 복판에 있고요. 그래서 어떤 그 신명기 역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언제나 이 둘 중에 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모든 유혹을 이기고 이것을 고집하겠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성서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처음으로 국제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어떤 국제적인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기원전 333년 그 알렉산더가 팔레스타인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 그때부터 원치 않았던 헬레니즘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문명사적으로 헬레니즘의 세례를 받게 돼요. 자, 예수 운동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서 작은 종교로 시작했지만
그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작은 종교로 시작했지만 세계적인 종교로 발돋움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팔레스타인 작은 땅에서 지중해 연안에 로마 제국 전체로 그다음에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그 사이에 그 길목에 바로 미스터리 릴리전, 미리 종교가 존재한다는 점이에요. 자, 엘레우시스의 데메테르. 자, 데메테르는 크로노스와 레아 사이의 6명 자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의 올림푸스 12신 중에 하나입니다. 데메테르는 대지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대지에서 자라는 곡물, 특히 밀의 성장과 땅의 생산력을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데메테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 해에 어떤 그 농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데메테르가 직무를 유기하고 일하지 않으면 이제 농사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가이아가 만물의 근원으로서 어머니 대시 대지모신이라고 한다면 데메테르는 곡물을 자라게 하는 땅의 그 생산력을 상징하는 대지의 여신입니다. 자, 데메테르는 바로 이 대지의 여신, 농사의 여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데메테르의 이야기. 기원전 7세기 호머의 노래에 남은 고대 그리스 제의의 유일한 어떤 전설입니다. 데메테르는 밀리삭으로 만든 관을 쓰고 손에 횃불이나 곡물을 든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데메테르 여신이에요. 자, 머리에는 관을 썼고요. 손에는 횃불이나 곡물을 들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계도를 볼까요? 데메테르의 가계도. 크로노스와 레아가 결혼을 해서 제우스와 데메테르를 낳아요. 제우스는 아들이고 데메테르는 딸입니다. 근데 둘이 결혼을 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난 딸이 페르소포네예요. 근데 이 페르소포네는 플루토스에게 보쌈을 당할 거예요. 그래서 요 가계도를 잘 보시고요. 특히 제우스와 데메테르, 페르소포네, 플루토스 이 네 명의 신들을 주목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데메테르 신화. 데메테르는 남동생 제우스와의 사이에 외동딸 페르세포네를 낳았다. 아름다운 처녀로 자란 페르세포네는 시칠리아의 숲에서 오케아노스의 딸들과 어울려 놀던 중 저만치 골짜기로 어여쁜 수사나에게 그만 반하게 되어서 이걸 따라갔다가 그때 하계의 신, 그러니까 지옥의 신이에요. 땅속의 신 하데스에게 납치되었다. 페르세포네가 수수나를 꺾으려는 순간 땅이 쫙 갈라지면서 검은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탄 하데스가 나타나 순식간에 그녀를 전차에 태우고 다시 땅속으로 사라졌다. 데메테르는 밤낮 없이 9일이나 애타게 딸을 찾아다녔다. 열흘째 되는 날 데메테르는 태양신 헬리오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딸이 이제 그 땅속으로 들어갔다고 사실을 알게 되고 상심하여 시칠리아의 거처로 들어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대지의 여신이 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데메테르가 곡물을 자라게 하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자 대지는 갈라지고 곡식과 초목은 자라지 못했다. 세상에는 줄여 죽는 사람이 속출하였다. 보다 못한 제우스는 하데스에게 페르세포네를 데메트르에게 돌려보내라 명했다. 하지만 페르세포네는 하데스가 건네는 석류 하나를 먹었기 때문에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제우스는 페르세포네에게 데메테르의 지상나라와 하데스의 지하나라 사이를 오가며 살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절충안이에요. 그래서 페르세포네는 10월 초에 지상으로 올라와 그 8개월 동안 어떤 그 미래 주관자인 어머니 곁에서 그러니까 데메테르 곁에서 지내다가 6월 초에는 다시 하계로 내려가 4개월간 남편 하데스와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절충안이 결국 받아들여진 거죠. 이때부터 페르세포네가 어머니 데메테르의 품을 떠나 하계에 머무는 넉 달 동안은 땅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 이 기간에는 비도 내리지 않았다. 자, 이것이 데메테르 신화입니다. 신화가 무엇을 뜻할까요? 자, 신화의 분석. 신화는
그 모든 어떤 신화학자, 어떤 인문학자들이 주목하는 점이에요. 자,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죠. 그래서 신화예요. 신들의 이야기.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들여다보면 그것은 신들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이야기예요.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의 땅속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어머니의 지상으로 귀환하는 과정은 이 씨앗, 곡식, 미랄의 운명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씨앗은 파종되어 4개월 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하여 8개월 동안 자, 싹을 내고 그리고 이삭이 맺히고 그리고 곡식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추수가 돼요. 그리고 일부는 어떤 종자가 되지만 나머지는 어떤 그 사람과 동물들에게 먹거리가 되죠. 그러죠? 그러다가 종자는 다시 씨앗으로 땅속에 묻히고 이런 어떤 뭐랄까요? 생과 사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에 어떤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어떤 데메테르와 페르스포네는 어떤 신들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세상의 이야기고 인간 삶의 이야기예요. 이런 점에서 신화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인간들의 이야기라고 인문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데메테르 미스테리. 자, 이런 데메테르 신화가 어떻게 미리 종교, 미스테리 릴리전이 됐느냐 말이에요. 엘레시스의 데메테르 신전은 아테네 서쪽 30km 떨어진 곳에 크고 대단히 웅장한 건물입니다. 규모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후기에는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셀라, 이 방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엘레시스 미스테리 제의에는 3단계가 있었습니다. 입사식, 이니시에이션. 기독교로 말하면 이게 세례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가려면 세례를 받아야만이 정회원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결식, 입사식보다 높은 단계의 어떤 그런 그 예식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성별식, 이건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 안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initiation, consecration, higher consecration. 자, 각 단계에는, 그러니까 입사식에도 성별식에도 특별한 성별식에도 보여주는 것, 행동으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말로 하는 것, 이렇게 이 세 가지 종류의 어떤 그 예식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무엇을 행했는지, 무엇을 말했는지 그 구체적인 디테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자, 금식은 분명 제의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제가 성물을 들고 나와서 보여주던 그런 역할이 있었는데 분명 엘레우시스 제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뭐 대제사장급의 사람이었겠죠. 데메테르 제의와 성스러운 밀리사. 어떤 그 자료로 남은 보존된 한 이야기입니다. 제의 중에는 성스러운 밀리삭을 보여주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떠오르는 해가 뿜는 그 눈부신 햇살이 천장의 구멍, 지붕의 구멍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오며 바로 그때 그 빛에 비추어 성스러운 밀리삭을 보여줍니다. 밤새워 죄를 행하며 데메테르의 신화를 재현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엘레우세스 미스테리 제의가 딸을 잃은 데메테르의 슬픔, 그리고 다시 딸을 만나게 된 희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눈부신 햇살, 강렬한 햇살이 천장에 구멍을 통해서 들어올 때에 그 성스러운 밀리삭을 비춰주는데 바로 그 순간이 그 데메테르의 슬픔으로부터 딸을 다시 찾는 희열로 바뀌는 그러한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입사자는 들판에서 곡식을 자라게 하는 자연의 신성한 미스터리에 참여하게 된다. 헬렌즘실의 이러한 제의들은 분명 죽음 및 불멸성의 개념들과 관련이 있다. 자, 죽음과 부활. 굉장히 놀라운 주목할 만한 그러한 포인트입니다. 동방에서 온 미리 종교. 자, 이 미리 종교 떼었으면 안 돼요. 붙였어야 돼요. 이 미리 종교를 떼었으면은 미리 종교, 쌀의 종교, 보리의 종교 막 이런 것처럼 되는데 네 글자를 붙였어야 돼요. 이 밀의 종교가 아니라 미리 종교, 미스테리 릴리전. 그러니까 비밀 예식 뭐 이런 뜻이에요. 엘레우시스 데메테르는 전형적인 미리 종교입니다.
미르 종교는 동방에서부터 들어와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 새로운 형태를 갖춰 나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스의 엘레우시스와 디오니소스, 소아시아 프리기아의 대지모신 퀴벨리, 이집트에서 온 이시스와 오시리스, 그 다음에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아도니스와 아티스, 테살리의 아스클레피우스 제의, 지난 신약종 가사 6번에서 보았죠. 페르시아의 미트라이즘 이러한 것들이 가장 헬레니즘 시대의 대표적인 미르 종교입니다. 자, 농경 문화와 미르 종교. 미르 종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농경 문화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제가 족장들은 유목 문화였는데 주변 세계는 농경 문화였고 그리고 그 족장들의 시대 이후에 갈수록 농경 문화가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자, 농경 문화가 원래는 흙에 근원을 두었고, 자, 땅에 근원을 두었고, 대지에 근원을 두었고, 자연의 주기와 관련해서 풍년, 안전 등을 보장받기 위한 어떤 제의적 의식으로 자리를 잡아나갔습니다. 엘레우시스 제의는 곡식의 여신 데메테르의 신화와 제의를 갖습니다. 그는 곡식을 가져와 인류에게 농경을 소개한 자고 농사를 잘 되게 하고 풍년과 흉년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신입니다. 이시스 제2의 축제는 이시스는 그 이집트에서 온 여신이에요. 그런데 헬레니즘 세계 전체에 아주 강력하게 어필됐고 그리고 또 로마 제국 전체를 또 이렇게 뭐랄까 휩쓸었던 제의예요. 제가 그 뉴저지에서 유학할 때 뉴욕 맨하탄에 나가지고 자연사 박물관을 갔는데요. 바닷가에 있었던 한 30cm 내지 50cm 물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러니까 모든 그 이시스 제2의 어떤 그 신전은 바닷가에 그리고 물속에 지어요. 그 신전을 완벽하게 이집트에서 뜯어다가 어떤 재현해 놓은 그 신전을 보았어요. 근데 막 저는 이걸 공부한 이유였기 때문에 가슴이 막 울렁거릴 정도로 설레었어요. 자, 이시스 제의는 그 10월 말과 11월 초에 오시리스를 잡다가 발견한 것을 일주일 동안 기념하는데 농업 특히 계절의 순환과 다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지금의 유럽 땅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시스 제의는 엄청나게 선교 지향적이었고 선교 중심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어떤 월드 릴리전 세계 종교로 빠른 속도로 또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시스 종교는 제가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티포는 가뭄의 권세를, 나일강 홍수의 신 오시리스는 생산력을 상징합니다. 오시리스는 이게 남자거든요. 그래서 남근으로 상징돼요. 이시스는 물의 범람을 기다리는 육지의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시스는 바닷가, 이 물 속에 신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연유입니다.